요즘 기업 활동하는 건 너무 힘들죠. 온 동네가 지금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징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인 또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렵지 위험하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들도 상당 정도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도도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또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달라요. 평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잘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서 좋은 결론 내면 다행인데 이 칸막이가 많아가지고 그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라도 그냥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안을 만들어 봤는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은 사실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 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도 좀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보통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다들 슬퍼하는데
사실 뭐 수능 시험 쉽게 나온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죠. 뭐 조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기 평소에 얼마나 했냐로 결판 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각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이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그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기업들이 무슨 산재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고 나면 이제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뭐 해봤자 나중에 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뭐 효과가 없죠. 근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과징금 한번 때려보고 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를 자료를 내라고 했대요. 그거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뭐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뭐 살림법, 뭐 벌금 10만 원, 5만 원, 막 이게 너무 평생사 해가지고 이거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와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 그래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죠. 그래서 결정을 잘못했는지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네. 일단은 공공부문, 공공데이터와 또 개인정보 이슈가 또 공공데이터 중엔 개인정보 포함된 게 워낙 많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역시 결국 개인의 인권보호와 산업, 경제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양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것도 결국은 적정한 선에서 선을 긋고 타협하면 좋겠지만 결국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죠? 책임지고 해야 될 상황 같아요.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개인정보위원장인데. 잠깐 말씀하세요. 예, 저 카카오 스피커님 말씀하신 가명정보 개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이달 중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금융 영역에서 쓰이는 비조치 의견서 유사한 개념을 개인정보 영역에도 들여와서 예를 들면 이게 이만큼 가명 처리를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법상 문제 없는 건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잘 못해서 불안해할 경우에 아예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 정도 하셨으면 됩니다. 나중에 책임 추궁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하고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나 마련하려고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통계 조사를 했더니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데 평균 300일이 넘게
걸리는데 그걸 저희가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서 한 100일 남짓 기간 안에는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몇몇 단계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 만드는 그런 작업 포함해서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뭐 말인가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가명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남들이 누군지 인식할 수 없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거. 예를 들면 땡땡씨 아니면 A씨, 갑돌이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 이름을 다른 소설에 나오는 인물로 이름 바꾸듯이. 어쨌든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건 우리가 정부가 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공저작물 잠깐 그러신 말씀하시죠. 네.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안보나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있는 데이터 중에는 공공저작물이라고 해서 국가 세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가 다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작권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들과 빨리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공저작물들은 정부가 그냥 다 저작권을 소유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 규제 혁신을 논의를 해볼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안전협회 회장이신 하성룡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룡 교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왜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인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실증 특례, 로봇 분야 혁신에 이르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30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 35%의 좀 초고속 성장률을 통해서 2032년이면 한 3,4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교통안전혁명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년 기준에서 2,521명, 부상자가 27여만 명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유서 없이 돌아가신 분이 이처럼 많습니다. 또 사회적 비용도 한 54조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휴먼 에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85%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국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음은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피지컬 AI 기반의 E2E라든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의 향상으로 또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시장 성장을 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120여간의 자동차 그 산업이 단 10년 만에 이런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좀 보시면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를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실증 차량 수와 운행 지역 등을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보더라도 많은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모자이크 의미로 데이터가 활용 불가일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정보 보호 규제입니다.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현행법상 비식별 처리 의무로 기업의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이 좀 부담되고 있고요. AI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의 샌드박스를 좀 마련했으면 부가 조건이 좀 엄격하고 실증 특례가 좀 복잡해서 실효성에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등 외국계 기업이 수집하는 영상 정보는 규제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없이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제안으로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의 얼굴, 시설, 분석에 따른 행동 패턴이 예측되도록 이러한 인지 판단 고도화를 위한 원본 영상 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음은 기업이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입니다. 즉 기업과 인증기관, 정부 부처 간의 그런 효율적인
개발 및 인증 수용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특례 방안을 수립하고 자율주행 사용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좀 허용하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특히 UNECE나 전 세계적으로 국제안전기준 조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나 레벨 5에 대응 가능한 국제기준 조화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실증 특례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보면 중국과 비교하기조차도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32대가 47개 시범 운행 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토노머스 경우에는 69만 킬로미터입니다. 노선 중심이 소규모 실증과 또 교통 약자 보호 구역 내에서는 수동 운전만 허용됨에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범지구 시정 절차에 따른 또 시간 소요라든가 또 자유로운 실증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좀 미국 중국과 같이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기반, 즉 광역 지자체 단위의 강력한 행정 재정 지원과 함께 관련된 전문 인력 배치 등이 갈등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허용과 일부 구간의 원격 주행이 좀 허용이 좀 가능하다 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좀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공정한 평가 심사를 통해서 국내 기업 지원 중심의 R&D와 재정 사업을 동시에 지원해서 한 2, 3개 광역지자체 지역 모델에 100대에서 200대씩 이상의 대규모 자율차를 운행하는 방안과 함께 시범지구 내에 출연연이나 대학 등과 연계한 피지컬 AI와 물리기의 전문 지식이 결합된 인재 확보 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여 봅니다. 다음은 로봇 분야입니다. 기존 기술 산업에 맞춘 좀 산업 기준이나 규제로 주차 로봇의 경우에는요, 준주거 지역 내 소형 주택 또는 주택 외 시설에만 허용됨으로써 상용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기반의 산업 기준으로 건설 로봇의 경우 현행 법률상 건축물 유관 점검 원칙과 로봇 수집 데이터 법적 효력 및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준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차 로봇의 경우 관리인 상주 의무 등으로 인력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해서 기업의 사업화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춘 기준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주차 로봇의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만든 영상이에요, 진짜예요? 예, 만든 영상이고 실제 싱가포르나 해외에 수출이 돼서 호텔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 로봇이 되겠습니다. 진짜 쓰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 영상이에요? 예, 진짜 영상. 진짜 영상이고요. 실제 여기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또는 HLA나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국내의 그런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유용하지 못하게 해외에서 오히려 더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 실증 중이에요? 실제 쓰고 있지는 않고? 예, 국내에서는 좀 실증 단계인데, 예, 뭐 관리인 상주 의무라든가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근데 왜 살짝 하다 말아요, 저거? 좀 빠르게 했습니다. 좀 빠르게 좀 시간을 좀 조절하려고. 그랬어요?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그리고 자율주행 실증구역 범위 확대, 또 첨단 로봇 서비스 시장의 장애 요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건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원장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또 답변을 듣고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계획된 것보다는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발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정부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네, 말씀하시죠. 제가 의견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비식별 처리 의무, 그러니까 길에 가면서 영상으로 쭉 찍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학습을 할 때
아예 얼굴 다 지우고 써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개인정보위원장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그거 찍어가지고 뭐 동네방네 돌리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학습에 쓰는 건데 예. 그 자체를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본을 쓰는 방식이 있고 가명 정보 아까 이제 좀 일반 국민들이 익숙하시지 않을 표현인데 아까 가명 정보 영상 개념이 얘기니까. 있는데요. 예. 원본 정보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서 실증 특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예.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게 뭐 비식별 처리해라 뭐 하는 네.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개인에게 어떤 뭐 법익 침해나 뭐 인권 침해 위험이 있나요? 뭐 우리도 지나가다 눈으로 보고 다 사람들의 행동을 다 기억에 넣어서 판단 재료로 삼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눈을 뭐 좌우로 돌리던데. 네. 뭐 이런 걸 기억하면서 판단하자는 거죠. 그걸 예.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보고 인식해서 판단 자료를 습득하는 건데 거기까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하든지 뭐 얼굴 가리고 학습하든지 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랑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사람 이미지 자체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그것을- 가려라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저희가 가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현장에서 그냥 솔루션, 그러니까 적이 소프트웨어 없다는데? 솔루션이 블러 처리하는 걸로 이제 솔루션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못 쓴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안 특례를 담은 법안 개정안 지금 아니 논의를 개정안을 하고 낼 필요 아니 이게 만약에 허용되는 거라면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지 말씀대로라면. 이제 현장에서 뭐 실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일수록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개인 영상 정보의 원본 이용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최소 수집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또 핵심적인 정보 주체의 권리인 동의권과 삭제 요구권 등의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부담은 모두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지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과정의 문제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서 신뢰 회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 정보 등 더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만큼 해킹과 같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임직원들이 고객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관리 소홀로 고객의 GPS 데이터가 노출되는 사례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사이 새로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글로벌 플러스 원이라고 이름 붙인 마인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수능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전교 6등 학생이 전교 3등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3, 4, 5등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소규제 역시 과대 규제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진국 규제 환경과 발맞추되 한 발짝 더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본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을 시작으로 제조, 의료 등 개별 사안별로 기업의 수요와 국민 권리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전문적인 특례 허용이 가능한 방식의 제도와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장독과 구더기 얘기를 자꾸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그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예를 들면 도로의 실제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자체가 내가 보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이 그 얼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유출이 된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그걸 빼가지고 무슨,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을 악용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그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원본을 가지고 학습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 정확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나 이런 회사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테슬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도 제3자한테 보낼 때는 익명 처리해서 보낸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몇 년 전에는 회사 개발자가 이용자들 모르게 이용자의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의 그 영상을 보면서 개발자들끼리 그 돌려보고 이러다가 스캔들이 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스캔들이 몇 차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법제도도 만들어지고 회사 차원의 정책도 만들어지고 이런 그 경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을 못하게 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본 영상 아예 보고 학습하지 못하게 해라. 아예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독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 사 먹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런 문제의식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고. 그럼 빨리 하면 해결되겠네요. 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기업 입장 한 번만 좀 더 들어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내용에 살짝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자율주행 실제형 누적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가장 많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 개발업체 오토노머스 A2G 대표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기술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AI 그 학습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AI 학습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개발이 끝나면 사실 이 데이터는 좀 폐기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사실 뭐 비식별화를 해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갈수록 운행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AI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기존 방법으로는 어렵고 이제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기업이 유출된 그 데이터 기업이 책임을 지는 식으로 뭐 해서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과징금을 아주 고액으로 때린다든지. 철저히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기업에게 책임을 넘기고 기업이 대신 그만큼 빠르게 기술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면은 이 문제는 오히려 조금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또 발언 기회 얻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된다 해가지고 사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가장 많이 이제 크게 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요즘에 뭐 미국, 중국 아까 발제 내용이 있었지만은 미국,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이 굉장히 빨리 치고 달리고 있고 국내는 이런 규제 때문에 뭐 많이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업가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기업이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저는 오늘 이렇게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에 한해서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예산을 풀 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미국의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1등 기업이 사용하는 예산이 1년에 5조 원입니다. 기업 하나가 사용하는 돈이 이제 5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 위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 개발 따라감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AI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기업에 가진 역량이나 뭐 일당백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왔었지만은 갈수록 이제 AI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뭐 GPU를 구축해 주시겠다, 뭐 R&D 자금을 많이 주시겠다 하는데 일단 조금 요청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GPU를 뭐 LLM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자율주행 기업이나 로봇 업체에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배정을 해줘서 할당을 해주시는 형태로 아니면은 이런 거를 별도의 어떤 단체에서 구축을 해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자본을 기업이 운통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저희도 어느 정도 뭐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양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기술에 맞춰서 빨리 양산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뭐 보조금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 중에 현재 있는 기술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신다거나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사실 민간 투자자들이 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도 이런 자금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그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뉴빌리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실외 이동 로봇을 상용화하고 있고 또 최초로 상용화를 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대학생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생 3명이서 처음 규제를 이렇게 맞닥뜨려 보니까 저렇게 규제가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규제가 심지어는 하나가 아니라 다 붙여 규제 4-5개씩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요. 오늘 물론 저희 그 회의의 주제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년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이 돼서야 이런 규제들이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로봇을 법적으로 사람으로 볼 것이냐 혹은 뭐 차마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였는데, 저희가 원래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한 대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신 분이 옆에서 로봇을 운전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20대를 상용화하려면 운전면허증 소유자 20명을 채용해가지고 옆에서 운전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길거리의 요구르트 아줌마들은 더 큰 거를 가지고 길을 이렇게 막 가시는데 소형 로봇인데 운전자를 20명, 30명씩 고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규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규제에 대한 부분보다도 규제 해소 이후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요즘 느끼고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로봇에 대한 안전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 인증 제도가 한 14가지, 15가지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로봇만이 사람에 준하는 법적 주체를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저희가 로봇을 판매하다 보면 저희 로봇을 제조하면서 있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바꿔 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로봇을 인증해주는 기관에서는 헤드라이트 납품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인증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 고객들은 이거 다 인증된 거 아니었냐, 또 인증을 왜 받아야 되냐 하고 저희가 2달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200만 원, 300만 원 내서 다시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들고, 아까 앞서 영상에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년 사이에 엄청 빨리 발전한 부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로봇을 만들고 나서 이 안전인증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어떤 인증 절차가 추가되었냐면, 로봇의 빨간색 비상정지 버튼을 꼭 탑재를 하라는 겁니다.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안전인증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 미국의 업체들은 중국이나 미국의 업체들은 로봇을 어떻게 빨리 개발해서 내놔서 그게 일단은 상용화되고 문제가 생기면 인증 제도가 생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도가 먼저 가고 나서 그걸 로봇 회사들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로봇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인증 제도가 저렇게 바뀌어 있으면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로봇을 빨리 상용화해서 피지컬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는 로봇을 빨리 뿌려서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로봇 하드웨어 변경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데이터는 그 다음 수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인증 제도가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원이나 지자체에 가서 이제 통행 허가를 받았으니 저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안전인증 제도가 뭔데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의도 동쪽에 서쪽에 여의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운영 주체가 다 다릅니다. 여의도 공원은 여의도 공원에서 하고요. 한강공원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한강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저희가 로봇 하나를 통행하는데 그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증에 대한 해석 기준이라든가 어떤 인증을 인정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는 해소가 됐지만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규제가 합리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풀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인증이 되더라라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행정 편의주의, 행정 칸막이 뭐 이런 거의 일종이군요. 네. 네. 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발제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다 보니 그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하나의 현장에서의 좀 궁금증과 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드플럭스 김원재 PM입니다. 저희 라이드플럭스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이 가능한 무인 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받아 이곳 서울 상암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여 주요 도시에서 1000대 이상의 무인 로봇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00대 이상의 대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을 수년간 수행을 하면서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 그리고 부산, 제주 등 다양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이 필요한데 이런 지구 지정에는 허가 절차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현재 특정 노선 중심으로 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데 용이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도로 어디서든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무인 자율주행 실증 노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실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민이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두 자율주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차량에 한해서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차에 조수석에 보조 요원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비상용으로 타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우리 그 실무 단위에서 지금 검토한 걸로는 지금 대도시의 한 블럭, 한 뭐 특정 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지방 소도시의 전부를 개방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나요? 네, 국토부에서 네. 국토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이 그건 그간의 노선 단위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도 없고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그걸 범위를 넓혀야만이 영어로 말하면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비상 상황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이거 끝나고 나서 올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저희가 국토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을 끌어갈 것인지 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요. 바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저희를 일단은 뭐 30만에서 50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대도시 더 큰 도시에서 또 공모에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정부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최소 한 100대 정도는 투입을 하는데 그 100대를 투입을 하는 것이 차량과 거기다가 개조 비용, 그다음에 보험,
관제 뭐 이런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사 같은 데에서는 이 향후에 이제 관제까지도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라든지 기존의 그 운송 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그거는 저희가 저 자율주행 업체하고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여기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에 교통약자 부분에 이제 스쿨존 같은 데에서는 자율주행으로 가다가도 거기서는 이제 수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상황이 예전에 뭐 민식이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규제를 했는데요. 사실상 또 자율주행 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풀어야 될 필요도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주에 국토부 주관으로 우리 자율주행 업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지자체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용성 있게 수용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이제 계속 이걸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 이 수도권에 그 복잡한데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저 지방 소도시를 아예 통째로 중간 도시 정도, 중규모 정도의 지방 도시 한 개를 통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지방 도시들이 요새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관련 업체들은 만약에 저기 지방에다 하면 갈 수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는 현영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버스 위주로 많이 자율주행 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 말씀 주셨던 이제 지방에 저희가 실제 강릉 벽지 시골에 지금 버스 한 대를 자율주행을 운행을 하고 벽지에? 있고요. 예. 그리고 안동 쪽에서도 이제 좀 한번 거기 이제 신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 자율주행 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디서 하나 사실은 내 차 자율차 주변의 교통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많은 데이터와 기술로 앞서가고는 있는 건 맞지만 로보택시 이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실제 시골의 벽지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이제 읍내에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골 단위나 지방 소멸에 좀 그런 부분 연계해서 좀 한다면 지금 방금 이제 저희 A2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구글도 5조 까먹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럼 지금 당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오려면. 그럴 동안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버스를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 버스가 준공영 서비스로 가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이게 지원금, 기술발전 지원금의 형태나 이렇게 조금 더 해준다면 이제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네요. 결국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고요. 사회자도 대통령님께 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된 시간이 4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한 분야 경제 혁신을 위해서 기업 성장 촉진하고 또 경제 형벌도 합리화하는 방안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도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가급적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를 논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 그동안에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바틀렉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CDMA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고 반도체하고 얼마나 혁신적이었습니까? 오른쪽에 표 보시면은 OECD에서 2023년도에 지금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요. 한국 한번 보십시오. 저거.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런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저 표처럼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음 쪽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오른쪽 표 보시면은 중소기업을 잇는 게 지원이 많아요. 세제 지원도 많고, 그리고 또 중기 적합업종 그래가지고 막아줍니다. 금융 지원도 많죠. 또 조달도 또 쉽죠. R&D 지원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왼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견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2020년, 21년 거의 160개에서 지금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경쟁規모가 커지는데. 그리고 노란선이 중견으로 갔다가 중소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게 안 가겠다. 난 오히려 따뜻한 이 중소로 가겠다 하는 이런 한국 경제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다음 쪽입니다. 또 중견기업들이 보면은 대기업으로 가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키우는데. 근데 왼쪽 표에 보시면은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으로 갔다가 나 대기업 안 할래. 나 중견으로 다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 규모를 자산 규모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안 바꿔주니까 계속 이게 규제를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나는 다시 중견으로 돌아갈래 하는 이런 현상으로도 보니까 이 한국의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쪽입니다. 또 이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합니다. 축산 차량에 GPS가 고장나서 운행하는데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이게 진역을 처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서워서 GPS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경미한 차량 튜닝을 승인하지 않고 했던 또 진역형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경제 형벌이 굉장히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진역 가야 되는 이런 아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좀 거기에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또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정, 금융 지원을 얼마간 할 것이냐. 이걸 그냥 계속 10년, 100년씩 할 것이냐. 이런 식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횟수도 좀 제한해달라. 이런 식하고 그 역량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달라. 이런 식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일정간 지원해주는 기간을 어떻게나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자꾸 쪼개기 이런 하니까 이 공시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의 자산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GDP에 뭐 몇 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너무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이라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이런 경우는 공정위 심사를 거쳐가지고 아예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법에서도 이 대기업 공시 집단이라든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대한 이 준용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 정신이나 또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현재
그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배임죄 등 1차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발표하고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까지도 계속 후속 작업을 하고 1년 내에 정부처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적어도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1차로 보니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그리고 단순 신고,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시정, 명령 등 행정 계도를 해서 선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오케이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형사, 형벌, 처벌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과다한 형벌 규정이라든지 또는 최후 보충적이어야 할 형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감사 부담에 소극적으로 기업들 도와주는데 좀 소극적이라 하는 그 복지부 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런 적극 행정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의 이 애국자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기업 규모별 다른 이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형벌의 과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냥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만 좀 덧붙여서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배달 순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빈의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사실 오늘 발제했던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면 정말 문제없이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규제랑 방금 저희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규제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가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사바사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공무원 한 분이 부정적이면 그 규제 자체가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징벌보다는 독려 형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 바이 사람? 네, 사람마다 어떤 딱딱한 분을 만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 규제는 영원히 못 풀리는 사람. 거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들이 좀 끝단까지 현업을 하는 공무원분들까지 전달이 돼서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로봇 분야, AI 분야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나 M&A가 유일한 대안인데 사실 딥테크 기업일수록 매출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들이 필요한데 IPO도 기술통의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매출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건 허울뿐인 좀 규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 기준을 관화해서 적자라도 비전이 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더라도 결국에 우리 산업의 씨앗인 스타트업들, 특히 혁신에서 굉장히 빠른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께서도 대기업에서 하기 전에 먼저 배달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트업들이 몸집이 가보여서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엑시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 씨앗들이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엑시트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150조 펀드를 만들면 기업 엑시트가 좀 쉽게 하는 부분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총리께서 무지하게 심각한 얘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중소기업들 지원을 지금은 규모에 따라서 횟수고 기간이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받고 있다는 걸 바꿔가지고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겠다 그거잖아요.
이거 난리 날 얘기인데 반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안이 그렇게 왔다 이렇게. 네. 아니, 훌륭한 제안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네, 아니 일정 규모 이하는 세금이 적은 거는 그건 무제한 아니에요? 세금은 그렇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자금 지원 부분, 정책 자금 지원 부분은 10년 이상으로 좀 제한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스타트업 이야기 듣고 중소기업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딥테크 기업은 또 10년까지 봐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과 이런 선정에 대한 부분, 15년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어디가 정말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네. 정의해야 될 건가, 이건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의견이 부딪힐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재정 금융 지원의 반복적 수급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고 성장해도 지원을 할 건 계속한다. 아주 훌륭한 제안인데 여기 꽤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데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현실화하자, 일정한 기준을. 맞는 말씀 같은데 마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TF 단장이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까부터 발언 기회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권칠승입니다. 오늘 규제 합리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민사책임 합리화는 빼고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제 관련이고, 두 번째는 주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민생형벌, 경제형벌 관련입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제 관련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신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도전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두 번째는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배임죄를 대체할 별도의 조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TF에서는 정부 내 경제형벌 TF와 협업 중에 있고,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최근 5년간 선고된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실제 여러 차례 현장 소통 결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임원들의 일탈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판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관련은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소유예로 실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행정처분 같은 실질적인 이런 제재 조치가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들에게는 훨씬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정부 TF하고 간담회 할 때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법안을 싹 정리해서 하자 해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추가로 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정기국회 내에 여러 가지 실제로 좀 통과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오늘 부총리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아까 저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의료 데이터? 예. 네. 제가 이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가 살아 계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 측면에서 보면은 완결적인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몇 가지 좀 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IRB 그러니까 생명윤리위원회가 병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이 이기주의가 지금 서서히 작동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내놓는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B를 이제 국가 단위로 좀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들은 이제 학술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도록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게 병원별로 되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좀 뭐 면책을 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 단위로 끌어올려서 의료 데이터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하여튼 경제 형벌 조항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아무거나 뭐 잘못하기만 하면 다 형벌, 뭐 징역형 이렇게 해놓은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기업인들이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거는 배임죄, 뭐 툭하면 배임죄. 그 시장도 너 돈 5천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7천억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 배임죄.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뭘 잘못하기만 하면 또 직권남용이래. 예? 징계해야 될 사안을 전부 처벌하고 말이에요. 형사처벌 맞는 국가가 됐는데 하여튼 기업인들도 형사처벌 때문에 이게 망설여지는 그런 일은 없게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지, 그죠? 제재로는 그게 제일 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마저 하고 이제 정리 좀 하는 게 한번 가능할 것 같네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뒤에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뒤가 안 보여서 우리 사회자는 뒤에 눈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테니까 대신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셨으니까. 뒤에 눈이 없어서 주로 앞선으로. 알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저는 오늘은 예정자고요. 제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임명장 드렸는데 아직 아니에요? 예, 오전에 저희 대통령과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신 경제 형벌 합리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제 형벌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 도입한 취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 그것이 이제 목적했던 법 위반 행위를 얼마나 제재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가 우리 규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서 무엇이 합리화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벌을 완화하면 당연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자꾸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련 공정위 규제가 언급되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언급드리면요. 공정위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질서, 혁신적 시장 질서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공정위 규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공정위 규제는 두 가지를 규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익 편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우리가 완화해 줄 때 공정위 규제의 이런 기본적인 공시 의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사익 편취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익 편취를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 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강화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절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련 규정을 원용하는 타 법률 혹은 타 부처 규제를 어떻게 개성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규제 절벽의 문제를 해소하느냐. 만약에 워낙 이 원용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법률을 하나하나 바꾸기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그래서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규정을 뭐 GDP 대비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규제의 목적,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진화, 시장 경제의 선진화 그리고 사익 편취를 막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익 편취 규제를 공시 대상 밖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정책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뒤쪽에. 네. 예, 잔뜩 써왔는데 다 지우고 2개만 나왔습니다.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임죄의 경우에는 그 자체 불확실성은 당연히 다 뭐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형벌 규정이 연동되어 있는 각종 행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죄 문제가 되면 상장 폐지 들어갑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에도 연동되어 있는 행정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유의미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자본시장 쪽 제재 업무를 공적기구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밖에 변호사로서 활동도 했지만 회계 처리로 인한 상장법인의 형사처벌 불확실성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 규정 중심에서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으로 1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준의 명확성이나 범죄의 수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체 회계 기준 전부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벌 조항은 지금 40년째 그대로입니다. 알맹이가 바뀌었는데 껍데기는 그대로입니다. 알맹이가 바뀌었으면 껍데기를 어떻게 조절해 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법인 전체가 다 적용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시장 활성화와도 또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잘못은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애매한 상황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발라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KDI 김민호 연구위원입니다. 그 기업 성장 없이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기업 활동 조사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규모 있는 기업들 10개 중에 4개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계속 늘어서 1,700개 사업으로 지금 35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부총님의 말을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사업이 과감히 단순화돼서 기업이 정책에 지금 맞추는 상황인데요. 정책이 기업에 맞춰서 정말 신속하게 정보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확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2번째, 스케일업 알미 정책입니다. 현재 수출 지원 기관이 17개고 전 세계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알미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나라에 가고 싶은데 라는 그런 희망만 있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반대로 양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잘합니다. 외국에서 뭔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수요만 있으면 바로 연결해주는 양방향 매칭이 가능합니다. 3번째, 중소 중견기업 간의 격차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성장 사다리 완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근데 격차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중견기업으로 간 순간 조세 격차가 확 나는데요. 이 격차를 없애지 않으면 사다리 놓는다고 그 성장 유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역 생태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 생태계 전환은 지금 사업 전환, 사업 재편 정책이 개별 기업에 1, 2억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과감히 혁신적으로 바꿔서 대형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형 투자가 지역의 가치 사슬을 통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을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고 성장하기 가장 매력적인 곳이냐, 그 질문을 기업 입장에서 던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무지하게 억울했었겠어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세부 내용을 우리 부총리님한테 좀 주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고 정말 실질적이고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모두 다 변화,
그리고 또 의지를 분명히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고개를 열심히 끄덕끄덕하면서 경청해 주셨거든요. 네,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혜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국회에서 제도를 만드는데 대개 국회가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오고 정부 관계자에게 문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질의응답 속에서 규제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면 이게 우리 부서가 관리가 가능하냐에 초점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기술 패권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을 거냐를 여러분들은 얘기하지만 부처는 이게 우리 부처가 통제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서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오케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국회에서는 규제가 또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경제형벌 TF에도 얘기를 해놓은 것이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경제형벌이든 규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경제형벌이 만들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도 그 기준이 정립이 돼야지만이 새로운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처음에 AI 우리가 이제 AI 얘기할 때 사실 하정우 수석이 계셨으면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던데 계시나요? 저는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또는 기업을 하려고 했던 지금 벤처를 스타트업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궁금한 게 내가 친구 셋이서 실외용 무슨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규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물으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처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있고 어느 부처에서는 뭐가 있고 실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라는 답변을 해주는 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 부처에 계신 분들도 그 다음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는 그냥 제도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첩첩이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거를 실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네 걷어내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네 걷어내자,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질의응답 해준 것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좀 학습시켜서 데이터화하면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고 필요치 않은 것, 말도 안 되는 규제 이런 것들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런 게 살아있었어? 하는 것들을 오히려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코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AI 전략위에 예산 태워가지고 우선순위 높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쨌든 그 입법의 과정에서 잘 논의해서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미줄이 층층시야로 만들어지지는 않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막 에너지 충만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제도의 합리화, 규제의 합리화, 정책적 정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대통령님 뜻에 부합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안 주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이제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어서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새로 활로를 뚫어야 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기회를 갖지 못해서 좌절하는 현상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저성장과 저출생 인구 감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만들어 보려면 어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실 직속으로 좀 만들고, 또 앞으로도 이게 규제 합리화 관련된 공개 회의는 두어 번쯤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두 번. 그때 또 의견들도 모으고, 또 규제 합리화 위원회도 각 분야에 실제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분들로 제대로 구성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규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의 지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그야말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생각이고, 뭐 규제 혁신이든 재정 세제 지원이든 방법들이 좋은 게 있으시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